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수입니다. 우리가 공론장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공론장의 구성 요소 하나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안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공론장의 구성 요소 두 번째로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공론장 참여자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공론장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죠. 여기서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나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공론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가장 광범위한 참여자 그룹이고요. 공론장의 대표성을 일반 시민들이 갖는 겁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공론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공론장의 주체는 집단이나 조직이 아니라 개인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 가운데도 이해관계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다 같은 시민들이지만 소각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거리가 좀 더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질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지만 그 안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론장에는 전문가나 학자들이 필요하죠.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공론장이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공론장에서 논의할 주제가 복잡한 경우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토론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문가가 앞에 쭉 나와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은 청중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론장에서는 이 위치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론장에서 실제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주체는 시민들인 것이죠. 자율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고, 전문가나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시민들이 제대로 잘 결정을 하도록 내용을 지원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공공정책과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론장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공론장에서 나온 결론들이 법이나 제도가 되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는 공론장의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로 논의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적합한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경우에는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가 공론장의 일반 시민과 같은 레벨로 참여단으로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와 발언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간의 논의가 공론장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들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지만 공론장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나중에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론장 영역 내에 있지만 실제로 시민 참여단에 참여해서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를 지금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들하고는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서 공론장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논의가 이렇게 됐다라고 통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런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공론장을 진행하는 사람과 이런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 간에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나 NGO를 들 수가 있죠. 이들은 특정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론장에서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고 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반 시민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발하고 적극적인 발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념 확산과 실현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는 시민단체라든가 NGO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문제 제기에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주민들하고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론장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합의를 도출을 한다면 이런 시민사회 단체나 NGO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관철하는 데 훨씬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어떠한 한 단체나 기구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시민단체나 NGO하고의 관계가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참여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동원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참여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동원 방식과 그 한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원 방식, 우리가 사실은 오랜 동안 이 동원체제 속에 살았었잖아요. 동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압적인 분위기 혹은 특정 집단이나 소속 혹은 금전적인 이유로 참석하는 것을 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권력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에 소속한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든 자신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참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산하 조직을 통해서나 또는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원 방식에서는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낮고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하고는 무관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동원을 하느냐, 심지어 공론장이라고 이름을 써놓고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면을 살펴보면 제가 공론화와 공론장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결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쪽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대거 참여단에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적인 다수를 통해서 집단 이익을 관철하는 경우에 쉽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원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대표성과 다양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실 거고요. 또 수기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동원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비해서 논의에 관심이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동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론장의 신뢰도와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런 공론장을 하려면 무엇하러 이런 공론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만드는 원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동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동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소수 집단의 동원이 전체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단이 전체 구성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 유혹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면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동원이 이루어지기 쉬운 사안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그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의 알림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론장이 만들어지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알림을 통해서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알림과 참여 동료가 약해지면 동원 방식이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원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나중에 말씀드릴 공론장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 논의 과정에서 행정조직이라든지 정치조직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동원할 가능성이나 그런 역량이 있는 곳과 사전에 이런 동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되고요. 소셜미디어나 지역 커뮤니티, 교육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공론장을 왜 하는지, 공론장이 왜 필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의 장벽을 낮춰야 되죠. 참여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나 기술적인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편리한 시간에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어렵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행사 시간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역시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제공도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여 동기를 부여해야 되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는 그 사안 자체,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회사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부담 없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인정서를 발급받는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소정의 참여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민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금전적인 보상을 했던 것은 대단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만큼 공적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참여 동기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론장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참여자 선정부터 의견 수렴, 결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정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론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참여자나 일반 시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공론장에 이렇게 참여단으로서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때 그 사안과 관련된 공론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신뢰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도 존중받고 충분히 논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진행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소수자 같은 경우에 내 의견도 거기 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존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공론장에 참여할 마음이 생기겠죠. 네 번째는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이 이후에 공론장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실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또 참여자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를 들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뭐 무작위 추출이라든지 자발적 참여라든지 쿼터 샘플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개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게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방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사안에 따라서 참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 이후에 공론장 설계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참여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안의 성격과 참여자의 규모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관해서도 이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또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냐, 아까 소각장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의정부 시 소각장 문제라면 직접적으로 관련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 어떤 비율로, 어떤 구성으로 결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 그 모든 얘기를 지금 여기다 다 하다 보면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이런 내용들은 공론장 설계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